근데 이 비판적 지지자라고 뭐 본인을 네이밍하는 분들을 보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대충 많지 보면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유형이. 네, 그렇죠. 그 유형을 뭐 윤가피님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보셨다고. 네네. 비판적 지지자들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제갈공명형입니다. 예. 갑자기 누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빵 터졌는데 예. 프사에 아예 무슨 예. 사마이 뭐 프사 예. 이런. 이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공학적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석의 틀들이 좀 올드해요. 약간 10년 전, 5년 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앞두고 전후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단 말입니다. 변화도 많고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분석 툴로 보는 게 이미 잘 틀려요. 관측이 잘 안 맞는 것이죠. 네. 현실 정치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치공학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보가 약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막전막후에 돌아간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치공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제갈공명형이라고 하니까 네. 생각난 캐릭터가 마속이 그랬잖아요. 삼국지에서. 그렇죠. 마속이 무슨 병법책은 수백 권 읽어가지고 빠삭한데 정작 실전에 배치해 놓으니까 지 혼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렇죠. 뭐 딱 그런 스타일 같네요. 네네. 뭐 다음 유형이 있다면은 수구 언론 프레임 우려형입니다. 역시 걱정 많은 스타일인데 따지자면은 저의 과거 모습이 약간 이런 스타일? 형이 그래서 나한테 많이 구타당했죠. 예, 좀 많이 맞았죠. 예, 근데 요즘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고요. 밥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상태대로 가다 보면은 수구 언론의 프레임에 빠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된다. 야, 이런 쪽입니다. 역시 요즘 언론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어둡고요. 10년 전의 툴, 우리가 많이 박해봤던 시절, 패족 시절의 툴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부분적 자기 과시형인데요. 계속해서 지지를 해요. 되게 많은 분야에서. 그러다가 자기 아는 분야가 딱 등장합니다. 그럼 거기서 갑자기 엄청난 지식인 행사를 하는 거죠. 역시 환경공학은 잘 몰라. 뭐 제사 4차 산업혁명 같은 건 너무 몰라. 과학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런 걸 보니 앞으로도 미래가 암담해.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자기 전공 나왔을 때 갑질하는 그런 스타일의 비판적 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보신 본분들 같네. 뭐 이제 제 인맥 리스트 안에서 관찰하고 또 어떤 부분에 또 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 그런 거죠. 사람의 유형이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주로 인사 문제에 등장하는 그 사람 내가 좀 알지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는 좀 얌전히 있다가 인사 문제, 임명 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용케 그 사람을 알아요. 아는 게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비판적 지지자를 아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한 다리 건너 아는데 뭐 주로 교수들, 네, 교수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친구의 교수까지 다 알아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상 비평, 뭐 삶의 몇 가지 단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직자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그런 삶의 단면 그런 걸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꽁초 길에서 버리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 준법 정신이 없어. 부도덕한 사람이. 부도덕해. 그러니 그 청와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정지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유형은 굉장히 아주 흔한 유형인데 이제 하고 다 아실 거예요. 내 친구 건드리지 마 형. 이 사람들은 발이 넓어요. 그래서 술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공적 영역에서 그 진보 진영이나 혹은 뭐 국민의당을 비판할 경우에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회색형. 근데 또 본심으로 또 문재인을 지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자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문구로 소리들을 좀 순혈주의자라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정부 비판도 간간히 합니다.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친목질이네요. 네. 예.
다음 유형은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파시즘 우려형입니다. 뭐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거는 반지성주의야 일단. 그리고 파시즘이야. 난리나. 이 상태로 가면은 파시즘 그 피해 혁명이 불어온다. 큰 혼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형들이죠. 이만큼 꺼내면 뭐 이제 파시즘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제일 짜증나 하는 형이 수구 세력 말도 일리는 있어 형입니다. 이상하게 급진적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엄청나게 편협한데 갑자기 수구 세력의 주장이 맞다면서 쉴드를 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자신의 그 편협한 면을 보완하려는 어떤 자정작용, 균형 감각 이런 거 같은데 이 사람들 절대 민주당 편만 안 들어. 이게 이제 수구 세력 형이고 또 기타 피곤한 형으로는 할 말 하안 형입니다. 할 말 하안 형. 뭔지 아시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정보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SNS에 풀어놨을 때 정권이 무너져.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비판의 냄새는 다 풍기고 변죽은 변죽대로 울리고 지인들은 힘 빠지고 동요하게 만들고 아주 실속 있는 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형이 많은데 네. 공통점이 있지. 뭔가요? 잘난 채. 그렇죠. 그게 베이스죠. 그렇죠. 얘 공통점은 잘난 채야. 네. 그냥 나는 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사람들이 정말 잘 놀아나는구나. 난 그걸 봤어. 특히 언론 보도 가지고 전체적인 사실 전체 그림은 모르는 상태잖아. 그렇죠. 그런데 언론 기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바로바로 판단을 내려. 그러면서 엄청 똑똑한 채 잘난 체를 해. 난 그거 보면서 어리석은 그 사람들은 문구 로소리를 보면서 그 개돼지 민중들 어리석은 민중들을 연상을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렇게 잘난 체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군중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러기에는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보면서 쌓여온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게 해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들에서는 저희가 좀 해부를 하기로 했죠. 네. 팔다리 묶어놓고 그냥 배를 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 하나씩 꺼내가지고 너무 사이버하다 그랬는데 이 유형별로 조지기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의미로 비판적 지지 사실 우리가 붙여준 네이밍이라기보단 걔네들이 맨날 비판적 지지 운운하는데 네. 권수영 논설위원님 비판적 지지라는 게 뭐 도대체 어떻게 연유가 되고 뭐 유래된 말입니까? 비판적 지지는 굉장히 그 사회주의를 동경했던 진보 세력들이 김대중, 김영삼 이런 그 우리 지도자들을 사쿠라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 세력이 더 크니까 그 사쿠라들을 지지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못하겠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87년도에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그 단일화 협상을 할 때 그때 키를 중간에 딱 잡고 있던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이미 당은 오래전부터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민사회 쪽 민통련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이제 파워가 좀 있었는데 그 민통련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적 지지하면서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거의 한 30년 됐네요. 그런가요? 예, 30년. 그 비판적 지지 개념의 유래 자체는 30년이 됐는데 87년이었으니까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 그 비판적 지지와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뒤를 내가 조금 더 설명하면 전통적으로 소위 진보 세력이 이쪽 그 약간 온건 중도에 있는 우리 민주당 중심 세력을 지지할 때
비판적 지지라는 걸 썼고 그게 실제로 92년도에는 전국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잖아요. 전국연합하고 뭐 한총련 같은 이쪽에서 또 그때 DJ를 비판적 지지 선언하고 근데 이게 97년도부터는 사실 비판적 지지라는 게 사실상 사라졌었어요. 왜냐하면은 97년도부터는 그때 민노당의 권영길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97년, 2002년, 2007년 그 진보 정당 후보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라는 게 사실상 물론 개별적으로는 행해졌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비판적 지지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비판적 지지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지금 갑자기 들어서 최근에 비판적 지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비판적 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쿠라를 지지해. 하지만 내가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지인들 더 강성이거나 더 급진인 사람들한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던 뉘앙스가 좀 컸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우리 인의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왜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느냐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의미의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비판적 지지는 뭐 아까 잘난 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그거하고도 사실 맥락이 약간 연결되어 있는 측면은 여전히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문재인 진영보다 내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났다. 제가 볼 때 그 가장 달라진 축은 뭐냐면은 과거의 비판적 지지의 주체가 어떤 이념적 차이에 기반을 두고서 나는 좌파고 그렇지만 보수 우파인 뭐 김대중을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념적 양보 또는 이념적 뭐 절충의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그 차별 의식이 도드라져 보여요.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자들, 문파들은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광기에 휩싸인 어떤 뭐 폭도 이미지고 거기에 맞서는 나는 합리적인 개인이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뭐 파시즘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런 일면인데 그럼 아까 전에 나왔던 유형을 하나하나 한번 해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가 제갈공명형이었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진짜 웃긴다. 그거는 그냥 마속형이라고 해야 돼. 마속형. 마속형. 제갈공명형 아니거든. 제갈공명은 똑똑했지. 제갈공명 똑똑했죠. 아니, 진짜 엄청 똑똑한 척 무게 잡고 쓰는데 솔직히 진짜 같잖아. 정할못 애들이 다 그러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정할못이야, 정할못. 근데 저는 그 논리가 나쁘다고 보진 않고 예. 그냥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참 없어서 아는 게 없어. 머리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틀린다 이렇게 봐주고 싶어요. 그런 유형들의 특징이 이른바 그 제도권 언론 쪽에서 유사점을 찾아보자면 경향이나 최장집 사단 맞네. 그쪽이랑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그러네. 그 사람들은 정치학 전공자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뭐 정치학 학부생이거나 네. 대학원생이거나 뭐 심지어 뭐 박사과정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간과를 하는 것은 정말 정치학에 있어서는 손자병법을 쓴 손자 같은 존재가 최장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최장집 마저도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하나도 안 정말 맞지. 일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지. 그러니까 바램이나 그 당위를 자꾸 예측에 투사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최장집 교수가 90년대에 쓴 책이 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유명한 책이지. 예. 제가 그 책을 읽고 사실 어떤 한국 정치를 보는 그 젊었을 때 프레임을 형성을 했는데 제가 그 뒤에는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최장집 교수한테 그 수업을 듣고 싶어서 고려대를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2000년 이후로 점점 막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야. 책을 내는 것도 다 이상하고.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윤가피님은 처음에는 뭐 5년 전, 10년 전의 프레임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좀 되게 잘 봐주신 것 같고
최장집 교수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 이후부터 망가졌거든요. 마음대로 안 돼. 예, 그게 이제 그 예전에 독재 정권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한결의 경향이 망가지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 정권 교체 DJ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되고 많은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자기들이 과거에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학문이나 그런 구조론과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이론과 현실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 판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속된 말로 머된 케이스가 마속. 네. 예, 그래서 저는 마속형이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그 마속형을 보면 진짜 자기는 엄청 무게 잡고 엄청 약간 막 폼 잡고 이렇게 쓰는데 아 왜 그렇게 웃기냐?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아요? 너무 막 너무 저 중학생 저 꼬맹이가 도포자락 입고 갓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케이스들은 저기 블로그에다 쓰면은 또 이게 추종자들이 따라와서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게 괜찮은데 하필이면은 페북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금방 조리달림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뭐 고학력자들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상고 카페 활동하시는 어떤 여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쌍코라든지 소울드레서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거기 활동하는 여성들이 고학력자의 돈 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소위 말하는 뭐 강남 좌파 뭐 이런. 약간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름 전문성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그 마속형 글을 보면 콧방귀를 팡팡 낀다는 거야. 갖고 논다는 거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학생 과정. 대학원생. 좀 그 사회에서 뭐 자기가 머리가 좀 굵겠지. 뭐 학관 밥도 많이 먹었겠고. 근데 이제 SNS 나오면 탈탈탈 털리는 거죠. 그럼 뭐 저 다음 대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가 있었죠? 수구 언론 프레임으로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아까 전에 윤가피님이 자아성찰을 하셨잖아요. 네네. 본인도 뭐 약간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은. 물론 나중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정말 너무 많이 당했고 당하는 패턴이 익숙해지니까 우리 노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일 아침 헤드라인이 이렇게 뜨는구나. 이걸 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까지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바뀐 언론 지형과 그리고 강해진 지지자들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 또 지금의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그런 데 잘 대처하는가에 대한 그런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정보 부족이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그러니까 그 일종의 트라우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야. 겁에 겁 잔뜩 집어먹고 옛날에 뭐 실제로 이제 조중동 파워가 셀 때 실제로 그랬잖아. 너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하면은 진짜 노무현 때문으로 됐잖아. 거기에 또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씹힐만한 떡밥을 매일마다 던져주신 측면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지. 네. 아니라고 말 못하지. 네. 근데 저는 그 지금 사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마속형보다는 이 유형이 좀 많이 온정이 좀 가고. 그래도 인간적이지. 인간적이고 좀 동정심이 가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 매 맞는 아내 그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사실 매는 약이 없다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도 매는 약이 없고 우리가 맞아도 매는 약이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는데 계속 맞다 보니까 그거 이제 수능이 된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가정폭력이 지금 현재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이만큼 다 안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이렇게 계속 맞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계속 그렇게 쩔어서 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요 유형은 좀 그 동정심이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가 필요해.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공격하고 오면
여기서 맞는 거를 여기서 그만 맞아야 된다 이런 걱정인 거거든. 빨리 지명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지지율 팍팍 떨어지고 씨발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야. 네. 근데 치료가 필요해. 예.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뭐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자평을 하는 게 지난번 외전화인가 뭐 어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때 우리 편에서 설화가 터졌을 때 네. 사실 이쪽 진영에서 우리만큼 되게 충격받고 맞아요. 걱정 네. 많이 한 네. 사람 티는 안 냈지만 맞아요. 속으로 우리만 아이씨 왜 선거 하루 전날에 이딴 거 터트리고 지랄이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실드 치지 그러고 그게 식자우환이에요. 식자우환. 그러니까 식자환인데 다음 날 보니까 뭐 이런 엎어져 거죠. 있어. 옷을 이런 다 거면 먹어버렸어. 뭐 남편이 때려 아니면 뭐 마누라가 때려 맞았어? 때렸어? 씨발 의자 들고 와가지고 형광등 찍어. 형광등으로 찍어버리고 뭐 거의 지금 이런 수준이라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홍준표가 해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우리 편에서 어떤 말실수를 한 그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아침에 홍준표가 쩔쩔매고 있어. 그러니까 홍준표가 완전히 그냥 막창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담대한 용기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유형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매번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보단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더 승리를 높인다. 그 걱정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걱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전파는 하지 마라. 그 그냥 전형력이 강합니다. 혼자 걱정해라 그래.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포는 전염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본인이 그렇게 걱정되고 겁이 많으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세요. 조용히. 방법이죠. 예,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기억이 나는데 지난 대선 때 다들 많이 받으셨겠지만 페이스북 메시지나 트위터 DM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너무너무 이런 포인트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쪽지를 많이 받았는데 다 받으셨죠? 근데 나는 답변이 정해져 있어.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잘 됩니다라는 걸 수도 없이 회신을 드렸는데 그분들 되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공포를 어디 전염시키지 않고 그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 예.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훌륭합니다. 팀플레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메신저 답변 나는 주로 이제 메신저 트위터 안 할 때였으니까 메신저 답변을 나도 그런 식으로 그래도 꼬박꼬박 해줬다 진짜. 네, 힘내라고. 나도 많이 해주고 저분의 날 믿으라고 네. 날. 맞아. 날 믿으라고 그러고. 저분의 공포가 저분의 가족도 같이 공포에 질리게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전장에서는 사기를 꺾는 사람한테는 목을 뱉잖아. 사기를 꺾는 그 병. 바로 직결 처단이죠. 네. 왜냐면은 지금은 물론 걱정이 되지. 요즘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 아직 여전히 화력이 세니까. 그럼요. 종편까지 해가지고 공격하면 화력이 세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맞서 싸우잖아. 맞서 싸우는 국면에서 걱정만 늘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싸우고 있는 사람들 힘 빠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왜 함성을 와 내면서 진격을 하는데 조용히 안 뛰어가고. 그런 면에서 뭐 안경화는 힘들 것 같은데라고 썼던 저의 지난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 3자 카톡방에서만 카톡방 카톡방에서만 얘기를 하는 우리도 걸로 공포에 질릴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네. 또 풀어야죠. 우리끼리 풀고 그러면은 뭐 또 우리 권순욱 논설위원이 뭐 또 괜찮아 뭐 그러면 되고 근데 너무 답변이 정해져 있어. 다 무조건 다 괜찮대. 다 괜찮아 다 지켜야 돼 다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뭐. 김성근 스타일. 너무 겁이 없어. 예.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은 부분적 자기과시형이라고 하는데 자기 전공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급똑똑해지는 거. 여기까지 좋습니다. 똑똑해지고 그 자기 똑똑한 비판 의식으로 정권 전체나 정치인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요런 예가 있어요. 다들 자기 전공이나 자기 직업이나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왔어. 그럼 남들 다 재밌게 보는데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를 비판하면서 정말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저 변호사도 절대 저렇게 옷 안 입어. 막 무슨 디자이너가 손에 네일을 발라. 이러면서 죽이고 싶지 그러면 그렇게 드라마 재밌게 혼자 보고 그러고 보면 되는데 그걸 또 여기저기 올려가지고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 거야. 자기 전공 나오면 난리가 나야 하여튼간 이런 유형들이 있죠. 요거 제가 오늘 아침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두 분도 봤을 수도 있는데
뭐 이분도 뭐 선의로 쓰신 거니까 뭐 실명이나 이런 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엊그저께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 네. 고리 원전 1호 네. 폐쇄 탈원전 선언. 예, 탈원전 선언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은 이제 권위자세요 그쪽에. 네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른바 그 전문가로서 뭐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제가 끝까지 다 읽고 저는 또 뼛속까지 문돌이기 때문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아 원자력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귀찮아서 뭐 그런 거 반론을 안 해서 반론은 안 썼는데 그분은 이런 논리를 펴셨어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한 건 원자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관리에 미숙했던 뭐 일본 관료 사회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악이 아니라 그 어떤 그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나 관료의 문제지 이게 원자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글을 보면서 그래 문재인 정부 동안은 안 터질 수도 있어. 잘 관리를 해서. 근데 우리가 당장 그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요.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는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태도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또 나쁜 정권 그리고 그렇게 개판치는 정권이 등장해서 일본 그 정권보다 훨씬 더 원자력 관리를 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이죠. 예. 근데 그거를 관리를 못했을 때 터지는 참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분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못 보시고 그냥 원자력 자체가 악은 아니다. 네. 이런 원론적인 말씀하신 건데 그게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드릴 게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그 과학자분하고 같은 입장에 가까워요. 예. 원전에 대안은 없고 원전은 잘 관리를 해나가되 솔직히 피할 길이 없다라는 입장을 항상 저는 갖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저기 문 대통령이 그 폐쇄하시면서 저는 그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창피해. 문의 문바야. 문대 문바다. 창피하면 아직 저기 갈 길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제가 같습니다. 아직 흰띠라서. 예. 그 권순욱 논술위원께서는 뭐 유사한 사례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많이 봐요. 많이 보죠. 자기 전공 나오는 네, 많이 광고 보는데 나오는 거. 그냥 결국 이것도 보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 나머지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 저기 뭐 관료들부터 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 많은데 그 나머지 전문가들은 다 바보 병신이야. 그래서 나는 별로 신뢰는 안 해요. 얼마 전에 하승주 소장님이 저희 방송 나와서 SNS를 하는 가장 큰 이유, 팟캐스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난 척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난 척할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는 근데 잘난 척 하는 건 괜찮은데 나 이외에 나머지가 다 저 병신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웃기고 있네. 속으로 솔직히 웃기고 있네. 그러지. 저는 뭐 그런 의견은 그냥 제 자팍지식 배우는 뭐 그런 용도로만 씁니다. 그런 글이 그래도 공부는 돼. 예, 어쨌든. 뭐 평소에 모르는 분야니까. 예. 다음 유형으로는 어떤 유형이 있죠? 내 친목형입니다. 예. 내 친구 중에 국당도 많고 진보 성향 친구들도 많아서 균형 적당히 잡고 적당히 정부 비판도 하고 그런 유형이 되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부류야. 그러니까 SNS가 그야말로 그 이중 인격자들의 가면 파티예요, 가면 파티.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자기 평판 관리하고 있는. 네. 아니 야 페이스북 이런 데서 평판 관리해서 뭐 어디다 써먹을 건데. 따봉 관리 일종의 따봉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니까. 나는 뭐 그렇게 안 하고도 따봉 잘 나오는데. 그래요? 나는 그 관리 안 하잖아. 형 근데 저기 일부에선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동영 작가랑 왜 술 먹었냐. 나 그 비판 그거는 어쨌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분열을 그거야.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한마디 하세요. 어쨌든 뭐 둘이서 좀 주고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부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인데 지지자들끼리 그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나는 그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느냐 거지. 자기 스탠스는 자기 스탠스로 관리하되 꼭 싸워야 되느냐라는 의문은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뭐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 좀 풀고 뭐. 술 먹는다고 스탠스가 섞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친목과 친목질이 다른데 그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누구랑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누구랑도 술을 마실 수 있죠. 말 그대로 뭐 제가 홍준표랑 술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사람이랑 술을 마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쉴드 쳐주고 옳지 않은 뭐 행위에 동조를 한다던가 이러면 친목질이고. 그리고 스탠스가 무너지는 게 진짜 친목질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자기 입장이 바뀌는 거. 예. 아니 뭐 술 100번 먹어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네. 반대편. 하승주 소장이랑 저랑 아직까지 차단 관계 아닙니까? 이제 좀 풀어줘요. 예. 진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친목질이 아니라 차단질로 맺어진 관계인데 우리가 뭐 서로 차단했다고 해서 뭐 방송할 때 일부러 제가 뭐 하 소장님 말꼬투리를 잡는다던가 뭐 하승주 소장이 제 말꼬투리를 잡는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더라도 뭐 상대방이 잘못하면 뭐 실명으로 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이제 건전한 친목이고. 얘기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예. 나는 또 이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의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가장 사회에서 친한 친구가 바로 시민 K야. 시민 K인데 차단지가 아니야. 차단지가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한 네. 그 유형에 네. 뭐 해당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 분인데 그 뭐 술은 계속 드세요. 네. 예, 뭐 여기에서 뭐 시민 K 옹호하실 일은 없으니까. 나는 하여튼 그 술 친구 중에 얘기를 대면은 깜짝 놀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술 먹으면 재밌어 시민 네. K가. 시민 K 나도 몇 번 먹었다. 그래요? 나도 몇 번 먹었는데, 뭐, 난 재미없던데. 그래. 하여튼 그 나는 술을 이게- 먹고 와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와서 그 우정을 SNS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짬뽕이 되고 더럽지. 그렇지. 그거를 자랑을 하면 좀 이상하지. 근데 그게 외연 확대가 되는 것도 아니야. 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논리를 갖게 되니까. 뭔가 좀 포지션이 기름장은 스탠스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좀 이게 신념범이 아니라 뭐 생계형에 가까워서 자기 술 친구가 이제 없어지는 뭐 그래서 알코올 충족형. 예, 알코올 충족형이라서 뭐 또 각 잡고 까기에는 좀 그렇네. 네. 다음 유형으로 또 어떤 게 있었죠? 뭐 파시즘 우려형이죠. 하여튼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파시즘이야. 심플하죠. 진신류네, 진신류. 네, 진심류죠. 이게 주로 그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진보 가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 문 지지자 중에서 입만 열면 파시즘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유형들이죠. 그게 그 예전에 비해서 이른바 파시즘 타령하는 사람들의 외연이 좀 많이 확장이 됐는데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2002년 월드컵 때 뭐 네. 100만 명 빨간 티셔츠 입고 나오면 파시즘이라고 박노자 씨라던가 지긋지긋해.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파시즘 이제 하면 진중권이 빠질 수가 없지. 네, 뭐 진중권도 그렇고 진중권 철 들었어 그래도. 디워를 뭐 800만 명이 보면 파시즘이다 뭐 이런. 볼 수도 있는 거지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파시즘 타령하는 사람들 중에 전혀 극좌파가 아닌데 오히려 자기는 뭐 우파라고 뭐 개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예. 그건 뭐지? 그게 이제 제가 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관찰한 현상인데 일베에서 이른바 민주화라는 개념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화 시킨다. 그거를 우리 저 뭐 걸그룹 중에 어떤 글래머러스한 분이 네, 전효성. 예, 전효성 씨가 뭐 라디오에 나와서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민주화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을 정확하게 민주화 이코르 획일화 네. 이 뜻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그 획일화가 뭐냐? 획일화가 파시즘이잖아요. 근데 일베 애들이 소위 일베 같은 부류 애들이
그냥 어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촛불 시위를 하거나 SNS 상에서 같은 여론을 형성을 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른바 회귀하다. 아 그래요. 그게 절묘하네. 예. 잘도 만들었다 진짜. 그거를 이제 걔네들이 이른바 그 프레임 전쟁을 해서 소소하게 따먹은 지점인데 아하. 걔네들은 집단주의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집단주의에 뭐 북한 들어가고 뭐 독일 뭐 옛날 그런 파시즘 국가들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개인주의자. 근데 이 개인주의자가 또 신자유주의랑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메커니즘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진짜 한 줌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쪽수는 젊은 사람들 중에 한 5% 정도 극우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좌파도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이 뭐 한 6% 정도 되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좀 많이 커 보이잖아요. 목소리들 많이 과대표가 되죠. 예,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른바 그 개인주의 우파 자처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글을 많이 쓰니까 그게 좀 과대대표된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응모 저장소 뭐 예, 그렇죠. 뭐 자유주의 옛날에 어쩌고. 페이스북에 뭐 자유주의 네. 페이지 이런 거 있었고. 근데 그 걔네들을 보면 이제 그 이념적 뿌리가 하이에크거든. 네. 정규제도 하이에크를 막 떠들고 하이에크에서 그게 다 뻗어서 나온 건데 참 희한한 거는 걔네들이 우리나라 역대 보수 정권의 그 전체주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절대 거야.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 사쿠라들이지 걔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누구도 우리 편은 까지 않아.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었다. 네. 네.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애들? 2개 남았는데 뭐 할 말 하 안 하냐고는 삭제하도록 하고요. 네. 수구말도 일리는 있어 형으로 넘어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는 유형인 게 너무너무 자기는 급진적인데 갑자기 조선일보에 이런 말도 맞아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어떨 때 발현되냐면요. 민주진영이랑 수구진영이랑 싸우고 있을 때 느닷없이 수구진영 손을 싹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류의 패턴들이 자주 보입니다. 한 이게 암흑의 쿨게이잖아, 쿨게이. 쿨게이들 예. 그런 쿨게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아. 굉장히 진영적인데 나는 탈진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그게 항상 그 민주개혁 진영을 깔 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심리일까요, 이 새끼들은? 그게 바로 그 진영 논리야, 그냥 진영 논리. 그냥 지 멋있고 싶은 거지 뭐. 이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개혁 진영을 사실 제일 두드리면 표가 나오는 무슨 화수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쟤들이 저기 수구세력한테 공격받는다 하면서 슬쩍 손을 들어주면서 뒤에서 이제 썩은 미소를 짓는 거죠. 아싸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그 전략성이 내포가 돼 있는 근데 거네요. 본인은 자기 전략성을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다들 영리하고요. 다들 다 영악하고요. 다들 징글징글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나 어릴 때 진짜 그 민주당 쪽을 사쿠라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예. 저쪽 뭐 집권당 건 그때 이제 민정당 뭐 민자당 이쪽하고 민주당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어릴 때 그랬다니까. 네. 내가 읽었던 책들이 진짜 전부 뭐 사회주의 관련된 그런 책들 읽고 하면서 혁명을 꿈꾸고 그러면서 야 차라리 저 계량주의 저 사쿠라들이 집권하는 것보다 저 파쇼 독재가 계속 집권해서 저거를 그냥 진짜 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때려 엎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한 때가 무슨 뭐 있었죠. 혁명적 패배주의 뭐 이런 거. 네. 혁명을 위해서 패배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뭐 저도 뭐 한 1년 정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잠깐이었어. 아니 근데 사실 오늘 거론한 홍역 같은 건가요? 이게 오늘 거론한 모든 유형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 번씩 다 겪어본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올바른 시민으로 자라가는 과정인 건데. 다 노무현 만나서 사람 됐지. 그렇죠. 네, 그렇죠. 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젊었을 때도 뻘짓 별로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난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여기서 알겠지만 내가 완전히 굉장한 광록바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그 운동권 같은 생각을 완전히 빼지는 못했더라고. 약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운동권 틱한 그런 생각들을 운동권 갖고 노조시 있었어. 마인드.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문골 오소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과오를 자꾸 씻고 젊어지도록 하세요. 뭐 그 태어난 출생 연도의 앞자리가 사실 저희랑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6이잖아, 6. 우리는 7. 7. X세대잖아, 우리. X세대죠. X세대고 여기는 이제 386세대. 근데 그 운동권물을 빠지게 해준 게 유시민이야. 유시민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물을 좀 뺐지. 대표적인 게 내 이제 흑역사인데 그 김선일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이라크에서 그때 이제 그쪽에서 김선일 파병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네. 협박하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서프라이즈 편집장 할 때인데 내가 진짜 이거 국민 생명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참 유아틱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때. 글을 썼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니 글을? 쓰진 않았어. 다행이네요. 쓰진 않았어. 글을 쓰진 썼으면 않았는데 영원한 내가 끝났잖아. 내면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지. 그 뭐 이게 까다 보니까 어떻게 자아성찰 뭐 어떻게 다 뭐 한두 개씩 뭐 걸쳐본 적이 있는 부분인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들을. 네, 충분히 성찰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같은 문구로 소리들과 우정에 넘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당신들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번 에피소드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요번 에피소드는 뭐 약간 예고편 뭐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다음 편에서 또 신명나게 한번 털어보도록 그래. 하죠. 나 끝나기 전에 예. 노조씨로서 나 이제 50이잖아.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있었던 내 흑역사도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비판적 지지 운운하는 사람들의 그걸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대신 잘난 체는 하지 마라.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잘난 체 하는 과정을 다 거쳐온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존나 쪽팔려. 예.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잘난 체 할 일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윤가피님 뭐 마지막으로. 네, 그들에게. 비판적 지지라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도차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맹목적 지지자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100% 순도 높은 맹목적 지지자 하더라도 도저히 쉴드를 칠 수 없는 지점은 어차피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5.18 민주화 항쟁 같은 일이 다시 지금의 대통령을 일으킨다. 그 쉴드 칠 수 있어요? 지지할 수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 어차피 선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비판적 지지자라고 조롱 섞인 혹은 희화시켜서 얘기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꺼리만 있으면 그거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트위터에다 글 한번 남기고 뺀질뺀질하면서 남들 경멸하는데 비판적 지지라는 그 도구를 쓴다면은 그보다 100배, 1000배로 당신은 조롱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난 그런 사람 만난 거죠. 그래. 진짜 내가 조롱하려면 내가 진짜 조롱할 수 있어. 어차피 맹목적 지지자는 난 경험자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 비판적인 지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깝죽성 비판적 지지자들을 우리는 오늘 비판하고 싶은 것이죠. 맹목적 지지를 이른바 맹목적으로 보이는 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가와 네. 그 피해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들은 알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전략을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지금의 지지입니다. 예. 권갑장 셋이서 한 달 만에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주 보지 말자.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아. 그게 안 나네. 그게 지지율이 좀 높으시니까 지금 뭐 솔직히 걔네들이 우리가 한창 뭐 셋이서 정말 멋빠지게 할 때는 소위 말해서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20% 박스권이었다가 30% 박스권이었다가 40%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80% 박스권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전 같지 않네. 네, 자주 보지 맙시다. 뭐 다음 에피소드는 뭐 녹음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전할 소식 윤가피님이 있으시죠? 네? 엔딩송. 예. 예. 그 저희 오프닝송 만들어준 가수 그 파스텔 라운지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 오프닝 곡 만들어줬고 지금 최근 새로 엔딩곡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제목이 뭐더라? 진짜 이런 그 우리 지도자들을 사쿠라라고 평가를 하면서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 세력이 더 크니까 그 사쿠라들을 지지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못하겠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87년도에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그 단일화 협상을 할 때 네. 그때 키를 중간에 딱 잡고 있던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이미 당은 오래전부터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민사회 쪽 민통련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이제 파워가 좀 있었는데 그 민통련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적 지지하면서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거의 한 30년 됐네요. 아 그런가요? 예. 30년. 그 30년 비판적 됐죠. 지지 개념의 유래 자체는 30년이 됐는데 87년이었으니까 요즘에는 그때 당시에 그 비판적 지지와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뒤를 내가 조금 더 설명하면 예. 전통적으로 소위 진보 세력이 이쪽 그 약간 온건 중도에 있는 우리 민주당 중심 세력을 지지할 때 비판적 지지라는 걸 썼고 그게 실제로 92년도에는 전국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잖아요. 전국연합하고 뭐 한총련 같은 이쪽에서 또 그때 DJ를 비판적 지지 선언하고 근데 이게 97년도부터는 사실 비판적 지지라는 게 사실상 사라졌었어요. 왜냐하면은 97년도부터는 그때 민노당의 권영길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97년, 2002년, 2007년 그 진보 정당 후보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라는 게 사실상 물론 개별적으로는 행해졌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비판적 지지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비판적 지지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지금 갑자기 들어서 최근에 비판적 지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비판적 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쿠라를 지지해. 하지만 내가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지인들 더 강성이거나 더 급진인 사람들한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던 뉘앙스가 좀 컸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우리 인의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왜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느냐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의미의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비판적 지지는 뭐 아까 잘난 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그거하고도 사실 맥락이 약간 연결되어 있는 자정작용, 균형 감각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절대 민주당 편만 안 들어. 이게 이제 수구 세력 형이고 또 기타 피곤한 형으로는 할 말 하안 형입니다. 할 말 하안 형. 이게 뭔지 아시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정보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SNS에 풀어놨을 때 정권이 무너져.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비판의 냄새는 다 풍기고 변죽은 변죽대로 울리고 지인들은 힘 빠지고 동요하게 만들고 아주 실속 있는 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형이 많은데 네. 공통점이 있지. 뭔가요? 잘난 체. 그렇죠. 그게 베이스죠. 그렇죠. 얘 공통점은 잘난 체야. 네. 그냥 나는 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사람들이 정말 잘 놀아나는구나. 난 그걸 봤어. 특히 언론 보도 가지고 전체적인 사실 전체 그림은 모르는 상태잖아. 그렇죠. 그런데 언론 기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바로바로 판단을 내려. 그러면서 엄청 똑똑한 채 잘난 체를 해. 난 그거 보면서 어리석은 그 사람들은 문꿀 오소리를 보면서 그 개돼지 민중들 어리석은 민중들을
연상을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렇게 잘난 체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군중을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러기에는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보면서 쌓여온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들에서는 저희가 좀 해부를 하기로 했죠. 네. 팔다리 묶어놓고 그냥 배를 가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하나씩 꺼내가지고 너무 사이버하다 그랬는데 이 유형별로 조지기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의미로 비판적 지지 사실 우리가 붙여준 네이밍이라기보단 걔네들이 맨날 비판적 지지 운운하는데 네. 권수영 논설위원님 비판적 지지라는 게 뭐 도대체 어떻게 연유가 되고 뭐 유래된 말입니까? 비판적 지지는 그 굉장히 그 사회주의를 동경했던 진보 세력들이 김대중, 김영삼 이 측면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문재인 진영보다 내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났다. 제가 볼 때 그 가장 달라진 축은 뭐냐면은 과거의 비판적 지지의 주체가 어떤 이념적 차이에 기반을 두고서 나는 좌파고 그렇지만 보수 우파인 뭐 김대중을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념적 양보 또는 이념적 뭐 절충의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그 차별 의식이 도드라져 보여요.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자들 문파들은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광기에 휩싸인 어떤 뭐 폭도 이미지고 거기에 맞서는 나는 합리적인 개인이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뭐 파시즘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런 일면인데 그럼 아까 전에 나왔던 유형을 하나하나 한번 해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가 제갈공명형이었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진짜 웃긴다. 그거는 그냥 마속형이라고 해야 돼. 마속형. 마속형. 제갈공명형 아니거든. 제갈공명은 똑똑했지. 제갈공명 똑똑했죠. 아니, 진짜 엄청 똑똑한 척 무게 잡고 쓰는데 솔직히 진짜 같잖아. 정할못 애들이 다 그러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정할못이야, 정할못. 근데 저는 그 논리가 나쁘다고 보진 않고 예. 그냥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참 없어서 아는 게 없어. 머리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틀린다 이렇게 봐주고 싶어요. 그런 유형들의 특징이 이른바 그 제도권 언론 쪽에서 유사점을 찾아보자면 경향이나 최장집 사단 맞네. 그쪽이랑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그러네. 그 사람들은 정치학 전공자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뭐 정치학 학부생이거나 네. 대학원생이거나 뭐 심지어 뭐 박사과정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간과를 하는 것은 정말 정치학에 있어서는 손자병법을 쓴 손자 같은 존재가 최장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최장집마저도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하나도 안 정말 맞지. 일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지. 그러니까 바램이나 그 당위를 자꾸 예측에 투사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최장집 교수가 90년대에 쓴 책이 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유명한 책이지. 예. 제가 그 책을 읽고 사실 근데 이 비판적 지지자라고 뭐 본인을 네이밍하는 분들을 보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대충 많지 보면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유형이. 네, 그렇죠. 그 유형을 뭐 윤가피님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보셨다고. 네네. 비판적 지지자들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제갈공명형입니다. 갑자기 누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빵 터졌는데 예. 프사에 아예 무슨 사마이 뭐 프사 이런. 이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공학적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석의 틀들이 좀 올드해요. 약간 10년 전, 5년 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앞두고
전후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단 말입니다. 변화도 많고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분석 툴로 보는 게 이미 잘 틀려요. 아직 관측이 잘 안 맞는 것이죠. 예. 현실 정치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치공학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보가 약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막전막후에 돌아간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치공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제갈공명 형이라고 하니까 네. 생각난 캐릭터가 마속이 그랬잖아요. 삼국지에서. 그렇죠. 마속이 무슨 병법책은 수백 권 읽어가지고 빠삭한데 정작 실전에 배치해 놓으니까 지 혼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렇죠. 뭐 딱 그런 스타일 같네요. 네네. 뭐 다음 유형이 있다면은 수구 언론 프레임 우려형입니다. 역시 걱정 많은 스타일인데 따지자면은 저의 과거 모습이 약간 이런 스타일? 형이 그래서 나한테 많이 구타당했죠. 예, 좀 많이 맞았죠. 예, 근데 요즘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고요. 밥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상태대로 가다 보면은 수구 언론의 프레임에 빠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된다. 야, 이런 쪽입니다. 역시 요즘 언론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어둡고요. 10년 전의 툴, 우리가 많이 박해봤던 시절, 패족 시절의 툴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부분적 자기 과시형인데요. 계속해서 지지를 해요. 되게 많은 분야에서. 그러다가 자기 아는 분야가 딱 등장합니다. 그럼 거기서 갑자기 엄청난 지식인 행사를 하는 거죠. 역시 환경공학은 잘 몰라. 뭐 제사 4차 산업혁명 같은 건 너무 몰라. 과학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런 걸 보니 앞으로도 미래가 암담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자기 전공 나왔을 때 갑질하는 그런 스타일의 비판적 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보신 본분들 같네. 뭐 이제 제 인맥 리스트 안에서 관찰하고 또 어떤 부분에 또 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 그런 거죠. 사람의 유형이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주로 인사 문제에 등장하는 그 사람 내가 좀 알지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는 좀 얌전히 있다가 인사 문제, 임명 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용기 그 사람을 알아요. 아는 게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비판적 지지자를 아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한 다리 건너 아는데 뭐 주로 교수들, 네, 교수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친구의 교수까지 다 알아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상 비평, 뭐 삶의 몇 가지 단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직자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그런 삶의 단면 그런 걸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꽁초 길에서 버리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 준법 정신이 없어. 부도덕한 사람이. 부도덕해. 그러니 그 청와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정지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유형은 굉장히 아주 흔한 유형인데 이제 하고 다 아실 거예요. 내 친구 건드리지 마 형. 이 사람들은 발이 넓어요. 그래서 술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공적 영역에서 그 진보 진영이나 혹은 뭐 국민의당을 비판할 경우에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회색형. 근데 또 본심으로 또 문재인을 지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자기 스탠스를 잡기 위해서 문구로 소리들을 좀 순혈주의자라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정부 비판도 간간히 합니다.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뭐 침묵질이네요. 네. 예. 다음 유형은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파시즘 우려형입니다. 뭐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거는 반지성주의야 일단. 그리고 파시즘이야 난리나. 이 상태로 가면은 파시즘 피해 혁명이 불어온다. 큰 혼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형들이죠. 이만큼 꺼내면 뭐 이제 파시즘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제일 짜증나 하는 형이 수구 세력 말도 일리는 있어 형입니다. 이상하게 급진적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엄청나게 편협한데 갑자기 수구 세력의 주장이 맞다면서 쉴드를 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자신의 그 편협한 면을 보완하려는 어떤